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사기꾼에게 속아 빌려준 돈 회수할 방법 있을까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남자친구의 아내가 괴롭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재혼 전 재산 상속 문제 미리 대응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오늘은 보복운전에 관한 판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복운전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이제 난폭운전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게 좀 비슷한 듯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좀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반면 보복운전은 행위 양상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분노나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적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처벌 수위도 현저히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보복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복운전은 이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이 보복운전 여부를 좀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요소들을 좀 살펴보나요? 네, 운전자의 보복 의도나 동기가 명확한지 여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연속성과 위험성,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과 운전자의 행동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위험운전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 택시 운전자가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특별히 화가 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황상으로는 이게 나에게는 보복운전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해 운전자에게 정말로 보복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가려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좀 사건 경위를 좀 알려주시죠. 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로 위 도로 2차로를 시속 45 내지 79km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피고인이 본인이 이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한 것에 좀 불만을 품고 계속 앞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운전 자체를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떤 주장인가요? 네,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경찰서에 출석해 처음에는 내가 운전한 건 맞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정거를 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가 네.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 처음엔 내가 그렇게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네. 하다가 또 주장을 좀 바꿨군요. 네, 재판에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깊게 잠들어서 급제동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라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었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는 또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 아니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나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누가 뭐 대리운전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일단은 2023년 12월에 1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보고 벌금 네.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고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대리운전기사가 본인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심지어 차주인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에 해당하여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사실 증거 자체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대리운전 기사는 보통 이제 업으로 이 운전을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만약에 보복운전을 하면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될 수도 있는 일을 했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약간 돌려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원까지 쭉 최종 유죄 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벌금 500만 원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이 보복 운전이라든지 또 이 피고인의 계속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일관했던 태도를 보면은 좀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일종의 특수 협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은 과연 이분이 이 벌금을 내고도 반성을 하실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이제 이유로 삼았다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괘씸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히 맞습니다.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일단 그 구형이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운전대만 잡으면 좀 모습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순간의 분노 더욱더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사기 사건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요. 아, 네, 사기 사건이요.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어떤 사건이었나요? 2009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때 아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당시였어요. 아, 그때 네네. 애들이 6살, 7살이었는데 네네. 그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아, 남편분이 2009년 남기고 간 애들 키우라고 남기고 간 돈을 네, 남기고 간 사기를. 돈을 네. 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뭐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액이 5,800 정도요. 아, 5,8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기를 당하셨고 네. 혹시 그 사람이 이제 네네. 애들 아빠 사업 이제 장례식장 운영했는데 그 시설비 쪽으로 돈을 받아준다 그래가 자기가 전화만 계속 해줘가 네. 계속 이래 해주면서 그 전화해주고 돈 빌려달라 받으면 또 그 돈을 다 가지고 또 전화해줘가 그분한테 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이제 애들 둘이 데리고 네. 살으라고 그 일을 봐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을 네네. 시설비를요. 그래 그 돈을 중간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전화로. 남편분이 이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셨나 봐요. 네네. 하시다가 이제 그 거기서 뇌출혈로 네, 돌아가셨어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분이 조금 관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5천 중간에서 네, 중간에서 5,800만 원 정도를 이제 사기를 이렇게 좀 치신 것 같다. 네, 치셨다. 근데 네, 네. 그 합의서가 자기가 나의 강요로 해서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했거든요. 아, 제가 네네. 줬는 게 아니고 아, 합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술을 저한테 먹여가지고 아, 합의서가 제출이 됐고요. 서라 그러면서 합의를 막 서라 그래가지고 뭐 월급에 앞으로 일을 할 거니까 월급의 몇 프로 70%는 돈을 준다. 네. 뭐 그 저는 뭐 술을 깨고 나니까
합의서가 검찰청에 있는 거예요. 합의서가 A4 용지를 자기가 다 가지고 와가 저한테 완전히 고의적으로 네. 다 짜가 왔습니다. 그때 네. 만나자 그래가 돈을 뭐 난 돈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돈을 얼마 준다고 만나자고 해가 그래 만났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 지금 저희 상황에서 중요한 건 2009년부터 10차례에 걸쳐 5,800을 빌려주신 건데, 네. 그 10차례를 2009년에 한 번에 다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네. 그냥 이 전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돈이 네. 들어오면 빌려달라 그래가 바로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주고 그게 빌려주고 그래 네. 한목에는 안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연도가 10번인데 총 각각 연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2009년에서 10년 사이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1년 동안 10차례 빌려주신 네네네.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2009년이든 2010년이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기간이. 네, 저는 민사로 소송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네. 저희가 형사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예, 형사고소 그다음에 제가 억울해요. 네, 그 민사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로비도 있는지. 했대요. 네. 일단은 제가 형사고소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예전에 이제 한번 고소를 하셨는데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서 무혐의로 제가 네.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한테 네. 하다가가 그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 합의서가 지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거다라는 거를 저는 새로 합의서 좀 네.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네. 저희가 그거를 새롭게 사실 주장을 하면 재고소가 가능은 한데 제가 네. 볼 때 지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지금은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2009년, 2010년에 돈을 빌려줬고 1차 고소를 했다면 사실 1차 고소 때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지금 아니 제가 네. 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고의적으로 했잖아요. 아니 저희가 난- 고소를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1차로. 예, 제가 네. 했는데 그 사람 네, 합의서를 그러니까 어쨌든 무작정으로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소를 원래 하면 시효 중단이라는 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효가 다시 진행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2025년이고 그때로부터 15년이 저희가 빌려준 지는 이제 15년이 지났고 아마 그때 경찰 조사는 한 1년 정도 받으셨나요? 1년도 안 받았습니다. 네, 1년이 그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이거를 만에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고소를 다시 하신다고 해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은 형사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민사로 돈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2차례나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판결을 확보를 해두셨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되게 잘 하신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람 재산 조회를 재산 명시 신청도 하셨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제출이 됐나요? 아니면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제출을 했나요? 그 사람은 안 했대요. 제가 그때 법무사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다라는 걸 써서 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건 안 받았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뭐 패문 부재로 이 사람이 일부러 문서를 안 받았다거나 저희한테 아예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 같아요. 네네네.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결국은 저희가 다행히도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삼으셔가지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뭐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 의뢰를 하셔도 그 이 부분이 확인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아직 그런 건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이 지금 재산조회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부동산, 예금,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제 받을 뭐 이 사람 돈이 있다 그러면은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소송을 통해서 지금 권리를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지금 재혼한 부인은 있는 상황인데 재혼한 부인이랑은 저희가 연락이 어떻게는 가능하신 거죠? 전 전화번호를 저번에 전화를 바꿔가 울산에 산다는 것만 알고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지금. 아, 재혼한 부인의 전화번호를 아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 그 상대방, 네. 자기 저지른 그 사람 전화밖에 모르고, 재혼한 부인 전화는 제가 전화를 바꿔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 아, 그러니까 주소만 이제 법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 전화번호는 아신다는 건가요? 예, 상대방은 본인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고 네. 절대로 안 받아요. 아, 그러면은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뭐 사실 전화번호만 알면 이 사람의 주소는 우리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재산 조회를 신청을 하실 때 알고 계신 이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지급명령 신청에도 이분의 그 개인 정보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기재된 주소가 있지 않나요? 지급명령.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변경이 됐을 그 수도 당시엔 있는데. 대구고 네. 지금 울산에 산대요. 아, 울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어떤 재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 이분한테 돈을 받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딴 데로 은닉을 했다라는 게 발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해서 되돌려 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 면탈로 이거는 고소가 가능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앞선 사기 고소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저희가 민사든 형사든 또 다른 이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일단 그 재산 조회를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셨던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조금은 해결됐어요. 아, 네네. 일단은 지금 그 받을 돈이 어디 있는지 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좀 지금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네.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재산 조회 신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기거나 이제 뭔가를 판결문을 받으면 아, 이제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좀 집행 관련된 좀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마음 먹고 나는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재산을 다 빼돌려 놓는다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들 맞아요. 정말 받을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소송을 하게 되면 미리 그 채무자의 어떤 재산 내역을 조회를 좀 해보시고 가압류를 사실 해놓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사연자님께서 그 상대방이 처음에 월급의 70%를 주겠다 하면서 약간 회유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사실 직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아마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도 직장을 혹시 네. 다니고 있는지 네. 그걸 또 파악하는 네.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도 그 지급 명령 신청도 하시고 사실 재산 명시 신청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재산 조회 신청은 아직 안 해봤다고 하셨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네. 많은가 봐요. 네, 아무래도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네,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재산명시 신청 이외에 조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산조회 신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의견 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좀 파악하시는데 주력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다세대 빌라에서 4년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몇 달 전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와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볼 테니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 종료일이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이제 와서 이달 말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어서 집을 비워줘도 될지 고민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그 계약 종료일이 한 달이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지금 이사를 못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 보증금을 확실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얘기도 없고 이사 나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그냥 나가시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요. 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사를 나간다는 거는 전입신고를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라는 게 법적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걸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당연히 이제 새로운 집에 지금 하셔야 되는 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 그쪽에다 네. 전입신고를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요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이야기를 좀 저도 종종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좀 보증금을 안전하게 좀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꼭 챙겨야 될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사 나가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제 관할 법원에 당연히 저희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 해지를 알 수 있는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요 이메일만 봤을 때는 문자인지 전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네.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전화든 카톡이든 네, 문자든. 증거로 제출을 하셔야 요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해왔으면은 이때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 그거를 해지 통보를 받았고 나도 동의를 한다라는 이제 의사를 뭐 표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인정이 돼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 증거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이게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임대인 동의 당연히 필요 없고요. 네.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갈 집 일정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또 네. 그 판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이 나올 때까지 사이에 이사를 네. 가서 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네,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정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조금 넉넉하게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러면은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 이제 사실 이 신청서 자체는 내용을 쓸 것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만 잘 구비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 취지, 신청 원인란을 쓰는 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 일단은 빨리 시급하게 신청부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집주인이 근데 지금 20일까지 비워달라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퇴거를 좀 일방적으로 통보를 당한 느낌인데 상하연 주신 분께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퇴거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확답도 없는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무조건 퇴거를 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임대인이 지금 이제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갑자기 이제 퇴거 통보를 해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된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 또 굉장히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충분히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만료일 한 달 지난 시점에 퇴거 통보를 했다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갱신이 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계약 갱신이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이미 이뤄졌다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가 없으면 2년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저희는 자동 갱신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집을 계속 여기 살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사연 봤을 때는 거의 나가시는 거는 기정사실이신 지금 것 같아요. 약간 이사를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네. 보니까 지금 이사를 가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그러니까 갱신 계약이 됐는데 그거를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이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뭐 당연히 뭐 차임을 연체하거나 아마 그런 사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측에서 지금 당장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연자님하고 이제 다르게 여기에서 내가 계속해서 좀 더 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이 갱신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좀 계속 버티면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네, 가능한 주장이고요. 네. 뭐 차임만 제대로 연체 안 하고 내시면 갱신이 됐다고 그거는 봐야 주장할 합니다.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받았고 이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시고 네. 그럼에도 이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집행 권한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행 권한을 근거로 나중에 결국은 이 집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지금 여지가 있군요. 만약에 이제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제 퇴거를 거부해서 이 집주인이 뭔가 이제 그 짐을 다 일부러 그냥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 뭐 번호를 바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고요. 아무리 임대인일지라도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연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증금을 빨리 반환을 받아야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한테 일단 동시에 의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나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명확하게 좀 의사 표현을 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1년 전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아내가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자료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제 직장 상급기관에 민원글을 올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거자료도 다 있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5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주고 나서도 아내의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남편이 사준 물건들을 돌려달라면서요. 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매일 전화를 하고 심지어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그냥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도 꼭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주말에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정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협박죄로 그 여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위자료 5천만 원을 줬어요. 줬고 지금 이제 그 남편의 아내분이
지금 상담자를 상대로 이제 상간자 소송을 그 전에는 이제 상간녀 소송 하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소송을 제기를 저 상대방 쪽에서 한다면 네.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합의금을 이미 지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 위자료가 이미 좀 어느 정도의 합의금 성격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상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미 내가 합의금을 5천이나 줬는데 또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그 이후에도 뭔가 피해가 발생한 네. 게 없다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위자료가 더 뭐 지급해야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상대방의 이제 배우자가 이건 입증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본인이 이미 지급받은 5천만 원 이외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제출을 한다면 아마 저희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요즘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가 최근에 그 대기업 네.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상향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좀 쉽게 대처를 하실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줬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요즘에 네. 또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물건들을 좀 달라. 근데 그것도 그 돈으로 달라고 지금 이제 그 아내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주는 게 맞을까요? 돈으로 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돈으로 줘야 되는지 물건으로 줘야 되는지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네. 사실 물건으로 그냥 주겠다라는 의사까지 표현을 했는데 꼭 돈으로 달라고 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아마 합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때 합의서를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보통 저희가 합의라는 게 합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인을 당연히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에 근거해서 최대한 나는 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어떤 뭐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물건으로 주는 거랑 돈으로 주는 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 부분도 상대방한테 입증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자료,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는 그 합의 내용이 사실 문구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남자친구의 그 아내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직장 앞에도 찾아오고 이러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협박죄로 좀 고소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도가 심해 보이기 때문에 협박죄도 가능해 보이고 주거 침입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직장에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일단 명예훼손이나 뭐 업무방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다방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합의금도 이미 줬는데 또 달라 그러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또 피해가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는 명확하게 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도의적 책임을 계속 묻고 싶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좀 네. 법적인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이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후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재산도 좀 모으고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딸 모두 결혼시키고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즐기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이 떠나보내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더군요.
저와 그녀는 금방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저한테 재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아 고민이 큰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 겨우겨우 이제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생각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재혼을 하고 싶어도 재산 때문에 이 또 자식들에게 이제 어떤 그 부담을 주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갈등하게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재혼을 하실 경우에 이제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자녀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고 이 자녀들의 어떤 재산 걱정에 대해서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 재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민법 제 829조에 의하면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시기 전에 각자의 재산 소유를 명확하게 정하고 관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 사인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셔서 자녀분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뭐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계약하면 되겠지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조금 딱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재혼을 예정 중이신 여성분과 사이에 서로의 이제 재산 내역을 일단 공개를 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각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고요. 이게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부부 재산 계약이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분과 재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또 만약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이혼할 당시의 어떤 재산 분할과도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재산 분할 시에 그 재산 계약대로 모든 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이혼을 하면 그 당시에 재산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을 하게 되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좀 자녀들을 잘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나면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없을까요? 일단은 법적 분쟁을 자녀분 입장에서는 또 유류분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모두 예상을 하셔서 이제 재혼 전에 유언장이나 사인 증여나 부분 재산 계약 명확하게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법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뭐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유류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기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재혼 후에 이제 증여한 그 다른 자녀분에 대해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혼이라는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을 앞두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런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중대한 결심을 지금 좀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리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보셨듯이 법률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557-8295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